지금부터 딱 하나만 상상해 보십시오.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트럭 100대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한 대 한 대. 그 안에는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초정밀 웨이퍼가 가득 실려 있고 웨이퍼 한 장 값이 웬만한 중형차 한 대랑 맞먹거든요. 그러면 100대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대 중에서 정상 칩을 싣고 다시 정문으로 나오는 건 고작 15대 뿐입니다. 나머지 85대 분량의 초정밀 반도체는 그냥 폐기,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반도체 굴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국 SMIC에서요. 수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웨이퍼 100장을 찍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칩이 몇 장 나오느냐를 따지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같은 재료로 돈을 쓸어 담는 거고 낮으면 만들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은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에요.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죠. TSMC는 지금 최첨단 공정에서 수율 90% 이상을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SMIC는 최첨단 공정 기준 15%에서 많게는 50%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에요. 공정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TSMC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재료를 투입했을 때 TSMC는 금을 긁어모으는 동안 SMIC는 그 돈을 통째로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구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중국이 삼성 등 뒤에 칼을 꽂으려다 제 발등을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 그 돈다발이 반도체가 아닌 곳으로 줄줄 새나간 충격적인 실태,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아온 삼성의 역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0년대 초반, 중국은 삼성한테 굉장히 달콤한 파트너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은 반도체를 미친 속도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TV, 가전, 자동차. 이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당시 중국은 필요한 반도체의 90% 가까이를 해외에서 사와야 했어요. 매년 반도체 수입에만 쏟아붓는 돈이 원유 수입액을 훌쩍 넘겼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돈이 끝도 없이 줄줄 새나가는 굴욕적인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삼성한테 어떻게 나왔겠어요? 꺼낸 카드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면 세금 10년 면제에 부지는 초특가로 제공하고 인허가 도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쾅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공장 건설 비용 일부까지 보조해주겠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 바로 옆에 생산기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삼성으로서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어요. 결국 삼성은 2012년 9월 시안 공장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습니다. 중국이 진짜 원한 건 삼성의 공장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기술이었던 거죠. 공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중국 측은 그 옆에서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 흐름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삼성 협력사 직원들을 꼬셔서 정보를 캐내고 삼성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같은 물건을 중국 기업에도 팔라고 압박했어요. 선물처럼 포장된 그 안에 처음부터 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이었어요. 상황이 급변한 건 2014년이었습니다. 그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화를 공식 국가 목표로 선언하면서 빅펀드 1차 분으로 138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목표도 거창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선봉에 선 조직이 바로 칭화유니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이끌게 된 인물이 좀 봐야 해요. 이름은 자오웨이궈. 이 사람 배경을 들으면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반도체 공정 현장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IT 부동산 투자로 칭화유니 지분을 사들여 총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동물원에 키우던 사자한테 정글을 장악하라고 풀어놓은 꼴이죠. 그리고 자오웨이궈가 전면에 나선 순간부터 파트너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삼성과 SK하이닉스한테 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은 그냥 포장지였고 실제로는 기술을 통째로 뜯어가려는 압박이었거든요. 자오웨이꺼는 이때 발언을 하나 뱉어냈는데 지금 들어도 기가 찰 정도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된 회사다. 우리가 인수해서 글로벌 반도체 제국을 세우겠다.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이퍼 한 장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국가 돈다발을 양손에 쥐고 삼성을 집어삼키겠다고 공언한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거든요. 칭화유니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었어요.
당시 마이크론 시가총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그냥 들이민 거거든요. 돈으로 기술을 통째로 사겠다는 발상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이크론은 미국 안보당국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 자체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인수 시도는 잿더미가 됐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카드는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바로 한국 인력 빼가기 작전이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엔지니어들한테 연락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법도 치밀했어요. 직접 접촉하면 티가 나니까 헤드헌팅 회사를 수십 개씩 앞세워서 접근했거든요. 현재 연봉의 3배, 주택 구매 지원, 자녀 학교 보장, 이런 조건들을 쫙 깔아놓고 한 명 한 명을 흔든 겁니다. 실제로 이 작전에 넘어간 핵심 엔지니어들이 수십 명이었고 이 사건은 결국 영업비밀 유출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기술을 사람으로 빼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도체 공정의 핵심은 결국 장비거든요. 빛으로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수준의 회로를 새기는 이 UV 노광 장비. 이걸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네덜란드의 ASML뿐이고 중국은 이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구형 장비인 DUV를 써서 같은 자리에 도장을 4번, 5번씩 겹쳐 찍는 방식으로 맞섰는데 한 번 찍을 때마다 미세하게 핀트가 어긋나거든요. 그게 5번 겹치면 오차가 곱으로 쌓이면서 회로가 뭉개집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중국은 아직 몰랐어요. 그 돈으로 지어진 공장들은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클린룸은 번쩍번쩍했고 장비는 최신식이었고 건물 외관은 삼성 평택 라인 뺨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클린룸 안에서 웨이퍼를 넣을 때마다 수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언론에는 보여줄 수 없는 숫자들이 내부 보고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반도체 제조는 온도, 습도, 기압 하나만 흔들려도 수율이 폭삭 무너집니다. 0.1도의 온도 차이, 먼지 한 토리칩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 공정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건 설계도 한 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라인을 직접 돌리면서 몸으로 익힌 엔지니어들의 감각, 수천 번의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면서 쌓인 암묵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중국이 빼온 엔지니어들은 어땠을까요? 삼성 공장에서 일은 했지만 삼성의 20년짜리 노하우를 머릿속에 통째로 담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중국 공장에서 재현할 수 있는 건 공정의 겉모습뿐이었던 겁니다. 삼성이 같은 공정에서 수율 90%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때 중국 라인은 10에서 20%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공장은 최첨단인데 실제로 팔 수 있는 칩이 10개 중 2개도 채 안 나오는 거예요.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쌓아서 태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각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구덩이가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보조금이었어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수율이 이 지경이 되는 순간 라인을 세우거나 전략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국가가 뒤를 봐주니까 망할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걸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지 않으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칠 절박함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절박함의 빈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숫자 조작이었습니다. 공장 수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룹 내부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경영진 눈에는 공정이 순조롭고 목표 수율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였던 거예요. 윗선에 나쁜 소식을 올리면 책임을 뒤집어쓰는 구조니까 현장 담당자들이 숫자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은 진짜 상황을 모르고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돈은 계속 불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게 국영기업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폐해예요. 수율이 바닥을 기는 라인을 수년째 돌리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판단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상적인 기업이었다면 진즉에 멈췄겠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조금이 계속 들어오는 한 경영진에게 공장을 멈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공장이 돌아가야 다음 보조금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공장은 기술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조금을 끌어오기 위한 장치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실제 행방입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쓰라고 국가가 풀어준 돈다발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호화 빌딩 매입, 수십 개의 유령 계열사로 돌린 자금, 주식시장에서 벌인 작전, 그리고 일부는 임원들의 개인적인 사치로 증발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보조금으로 이전 구멍을 막고 다음 보조금이 들어오면 새 구멍을 막는 구조였어요. 반도체는 그냥 국가 돈을 끌어오는 간판이었을 뿐 실제로는 폰지 사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2020년 미국은 SMIC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부품이나 장비를 SMIC에 팔지 말라는 이게 뭐야? 명령이었어요. 손실이 이렇게 커? 이게 죄송합니다, 얼핏 사장님. 들으면 그냥 이게 더 부품 못 정확한 산다는 소리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같은데 믿으라고? 실상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건 축구 경기와 비슷해요. 선수들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제재는 그냥 선수 한 명을 빼는 게 아니에요. 경기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축구화 자체를 벗겨버리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순간부터 SMIC가 맞닥뜨린 타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장비 부품이 닳거나 고장나도 교체할 수단이 막히는 거예요. 둘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없이는 정밀도가 서서히 떨어져요. 업데이트를 못 받으면 오차가 쌓이고 그 오차가 수율을 서서히 끌어내립니다. 셋째,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웃돈을 줘도 우회 경로를 써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미국 규정을 따라야 하거든요. 장비를 살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아무 소용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 화사하던 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덩어리 보관소로 천천히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짓고 그 돈으로 유지하고 끊기는 순간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구조. 이게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민낯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난리를 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 삼성전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언론이 반도체 전쟁 2라운드를 떠들어대는 동안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명도 없고 방역 선언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었거든요. 그 침묵 뒤에선 그야말로 미친 듯한 칼질이 벌어지고 있었죠. 평택 공장 깊숙한 곳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수율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을 한 포인트씩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삼성이 꺼낸 전략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개념은 단순해요. 경쟁자가 현재 나를 따라오는 동안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끝내놓는 거예요. 중국이 7나노 공정 수율과 씨름하는 사이 삼성은 4나노를 안정화하고 중국이 4나노를 흉내 내려 할 때 삼성은 이미 3나노를 양산하는 겁니다.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따라잡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100m 차이를 좁히는 것과 1km 차이를 좁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초격차의 핵심이에요. 쫓아오는 속도보다 달아나는 속도가 항상 빠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삼성은 여기에 갤럭시 스마트폰용 엑시노스 칩을 자사 파운드리 라인으로 직접 돌리는 전략을 더했어요. 외부 고객한테 우리 잘한다고 영업하기 전에 자기 제품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내부 물량이 들어오자 가동률이 단숨에 80%를 돌파했고 라인이 꽉 찬 채 돌아가면서 공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수율이 오르고 수율이 오르면 다음 고객을 끌어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0%대에서 허덕이던 이 나노 공정 수율이 1년 남짓 만에 60%대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이 한 자릿수에서 많아야 수십 퍼센트 수율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삼성은 생존선을 훌쩍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TSMC도 갖지 못한 히든카드를 꺼냈거든요. 바로 원팩토리,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칩 하나를 완성하려면 세 가지 고리가 연결돼야 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연산을 처리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이지만 메모리가 없어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의존해야 하죠. 그런데 삼성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한 지붕 아래에서 돌릴 수 있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에요. 고객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 외부 업체에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몇 주를 기다리는 과정 없이 내부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퀄컴,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TSMC가 2나노, 1.6나노로 치고 나가고 아래에서는 성숙 공정 분야에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이 받쳐 올라오는 구조예요. 칭화윤이 입장에서는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힌 겁니다. 기술로는 앞을 못 따라가고 가격으로는 아래 경쟁자들한테 밀리는 최악의 포지션이었어요. 어느 방향으로도 탈출구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칭화윤이 내부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율이 오르지 않고 돈이 계속 타들어가자 경영진 사이에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어요. 기술팀은 장비 탓을 하고 장비팀은 인력 탓을 하고 인력팀은 제재 탓을 했습니다. 원인을 짚어서 고치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위에서 내린 해결책이 황당했는데 정신론으로 밀어붙이기였거든요.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들이 내부 회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율은 의지로 오르는 게 아닌데 말이죠.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짚어도 돌아오는 건 책임 추궁뿐이었으니
현장 엔지니어들의 사기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어요. 실패를 보고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에서 조직은 서서히 속부터 썩어갔어요. 핵심 인력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탈출 타이밍을 재는 상황이 됐어요. 조직이 뼈대만 남은 채 껍데기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빅펀드 부패 스캔들이에요. 2022년 중국 당국이 반도체 관련 국가 펀드 운용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장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굴기에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사적인 금고로 흘러들어간 게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그해 7월 어느 날 자오웨이과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당시 체포된 인사 중 일부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나갔다고 알려졌어요. 아무도 이날이 올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거죠. 반도체 제국을 세우겠다던 사람이 가을무 뽑듯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해외 무대에서 호기롭게 연설하던 그 사람들이요.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펀드가 소수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게 밝혀진 순간 국민들이 느꼈을 배신감은 말로 다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파산 신청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채만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 남은 건 텅 빈 공장들, 정밀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장비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조금으로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는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외치며 출발한 야망이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 시각 삼성은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이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삼성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같은 시간, 같은 시대, 완전히 다른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가야 할 건 뭘까요? 단순히 중국이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인공산소로 연명하는 기업은 결국 기술 대신 부패를 키운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혁신도 없고, 혁신이 없으면 수율도 없고, 수율이 없으면 모든 게 잿더미로 끝난다는 냉혹한 공식이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산업에 몇 조를 쏟아붓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돈이 실제로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먹는 구조를 키우는 건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국이 10년에 걸쳐 쏟아부은 수십조 원짜리 수업료가 그 교훈을 우리한테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이 지금 여러분 계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그 밑을 바치는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장비사, 소재사들의 실적이 도미노처럼 살아납니다. 한미 반도체, PSK홀딩스, 원익I, PS 같은 기업들이 여기 해당해요. 삼성이 한 장의 웨이퍼를 더 찍을 때마다 이 기업들한테 발주가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앞으로 딱 세 숫자만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는 삼성 수율 70%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 가격 결정권이 삼성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고객사 입장에서 TSMC냐 삼성이냐를 고를 때 단가 경쟁력이 기울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십시오. 둘째는 SMIC 수율 변화입니다. 보조금 없이 순수하게 기술로 수율 숫자가 오르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숫자가 안 오르면 구조가 안 바뀐 거예요. 셋째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입니다. 분기마다 80% 이상이 유지되면 그건 말이 아니라 발주서로 증명되는 신뢰예요. 권력 이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분기를 목격하게 된다면 그때가 이 전쟁의 진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반도체 패권 전쟁은 감정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율 데이터와 냉혹한 빅테크들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계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평택 공장 안에서는 수율을 한 포인트씩 끌어올리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SMIC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며 장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두 공장의 온도는 비슷하겠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2027년 반도체 패권의 판을 가르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2027년까지 수율 80%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전쟁의 다음 챕터를 만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